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장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25년의 첫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공인중개사 이승주TV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오피스텔에 관련된 건데요. 임대차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매매를 하실 때 오피스텔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업무용 오피스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세법적인 설명을 모두 다 드리기는 힘들고 법이 워낙 많이 바뀌잖아요. 세법적인 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100%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요들이랑 또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 주거용, 업무용으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에 관련돼서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혼합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거용이랑 업무용의 중간 정도라고 보는 준주택 형태로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기 전까지는 이것이 주택인지 업무용인지 알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거용으로 세를 놨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다, 이런 오피스텔이 있죠. 이런 데들은 이제 100이면 거의 99 이상은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이 나 있고, 또 업무용으로 임대인이 세를 놓을 거기 때문에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산입이 돼서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서 옛날에 제가 올린 영상, 오피스텔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주거용, 업무용으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죠, 방금. 업무용이어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한 가지 드렸고요. 한마디로 서류상의 기준으로만 근거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원칙대로 그 다음에 예외사항으로 방금 전과 같은 말씀들을 같이 혼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업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으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당연히 서류상으로 업무용으로 나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서 여기에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실제 용도가 사무, 그러니까 업무용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겠죠. 뭐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오피스텔 사무실을 내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업무용 오피스텔이 나 있어도 그대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업무용이니까 임대사업자를 냅니다. 참고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업무용으로 말 그대로 그냥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영위하는, 근데 종목이 임대사업자인 거죠.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 낸다는 거고, 그래서 부가세 발행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임대인이 일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업무용으로 보겠죠. 간주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간주를 하겠죠. 한마디로 예를 들면 월세가 100만 원이다 이러면 계약서에 VAT 별도라고 명시를 해준 다음에 부가세가 몇 프로인지, 예를 들면 간이사업자면 4%, 일반 사업자면 10% 이런 식으로 명시를 당연히 해줘야겠죠. 어쨌든 계산서 발행의 의무는 있는 겁니다.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은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거용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임대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는 경우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주택이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이제 부기등기라고 해서 소유권 바로 아래 뭐 소유권 1번이 있으면 1-1 이런 식으로 해서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부가적으로 기재된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민간 임대주택 등기라고 해서 이제 등기 날짜랑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했다는 것을 명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 감면 혜택이나 최대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주거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보통은 다주택자분들이 세금 감면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때는 실제 용도를 주거용으로 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주택수가 임대사업자를 안 하신 분들인데 주택수 산입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 중과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분들께서는 전입신고 안 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저렴하게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그런 경우고요. 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묶어서 소유주, 그리고 네 번째는 소유주의 가족이 실제 주거용으로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실제 용도가 주거기 때문에 이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합니다. 자, 참고로 2020년 8월 12일이에요. 지방세법이 개정됐어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생길 경우에 그 뒤에 주택의 취득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을 하니까. 그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실제 용도를 주거로 쓰는 오피스텔을 주택수로 산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년 8월 12일 전까지의 것은 상관하지 않고 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된 이후에 주택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의 오피스텔이 있으면 주택수로 가산을 해서 그 다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취득세를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고가주택을 구입하실 분이다 이러면 기존에 오피스텔이 있으면 이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되겠죠. 그리고 또 몇 군데 안 남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수를 또 산입하시게 되는 분들은 오피스텔을 소위 말해서 턴다고 하죠. 빨리 털어서 중과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취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60제곱,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면 18평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이때는 오피스텔도 포함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이겠죠. 규모가 적잖아요. 크기가 적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의 중과를 배제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17년 말까지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주거로 보는 경우, 업무로 보는 경우,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용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사업자를 냈느냐, 주거로 전입신고했느냐, 그러니까 핵심 엑기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조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세금 비교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인데요. 취득세는 업무용이랑 주거용 모두 다 4.6% 동일해요. 보통 주택 취득세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계산을 했죠. 물론 이제 중과가 되면 8%, 12% 이렇게 중과가 되는 거는 투기과열지구 일대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그냥 무조건 정액으로 4.6%예요. 그러니까 4%에다가 지방교육세 0.4%,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하죠. 0.2% 해가지고 4.6%가 딱 일반적으로 정액으로 부과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인데요. 이제 환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돈을 통장에 꽂아주냐 이게 아니라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세금을 낼 때 이 금액을 빼주는 거지 이게 통장으로 낸 부가세만큼을 돌려주고 환급해준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급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이제 업무용이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고요. 주거용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종부세는 합산이 배제되는데 이제 주거용은 종부세에 합산이 가산이 됩니다. 같이. 대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냈다 하면 합산이 배제가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적인 6가지 소득에 대해서 합산한 거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잖아요. 종합소득세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소득이 있으니까 합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를 하고,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죠, 이제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된다, 그러니까 2천만 1원부터는 이제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취득세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택이 많건 적건, 업무용이건 주거용이건 취득세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뒤에 세법적인 내용들은 저도 되게 어려워서 다 숙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당연히 세무사님께 이 부분을 상담을 해야겠지만 요지는 그거예요. 주택수가 산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볼 것이 첫 번째고, 주택수가 산입이 됐다면 이거에 대한 세금이 취득연도가 언제고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양도소득세라는 건 양도할 때 내가 소득이 있어야, 그러니까 차익이 있어야 내는 거니까 차익이 없다면 그냥 다음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면 주택수 산입이 안 되도록 빨리 털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겠고요.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대차 하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전세 혹은 월세로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다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거로 임대차 할 거면 전입신고만 잘 되면 내 보증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지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오피스텔도 원룸과 비슷하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라고 하죠. 한마디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차액이 많이 없어서 실제로 보증금 반환할 때 경기의 영향에 따라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급적 월세로 오피스텔은 사는 상품이 맞고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최우선 변제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의무로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파악하시고 보증보험은 꼭 들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업무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업무용 그대로 사업자 내시고 제대로 부가세 잘 발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세 꼭 기재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새해에 첫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공인중개사 이승조TV와 함께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